네, 송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 중심으로 재직을 했었고요.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다가 결국 지금 이제 금융기관을 그만두고 이제 책도 쓰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금융기관 직원 대상으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보수 교육, 등록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 관리나 자산 관리, 그다음 은퇴 후 노후 관리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잘 모아야 되는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인터뷰 중에서 한 45만 원씩 1억 모으기 플랜을 짜주신 것이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월 한 1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1억만 든다는 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돈의 크기를 좀 높게 만들어서 수익률보다 수익을 더 많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까지 100% 수익 남았자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억에서 10%만 수익 나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지 않아도 자산 불리는 효과가 크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상징적인 거지만 1억을 먼저 만들라고 저도 제 딸한테 말했거든요. 30살 되기 전에 1억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두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종잣돈이 한 1억 정도 되면은 투자할 대상이 되게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하더라도 여러 주식에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진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려면은 제가 지금 금리로 보니까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7, 8년이 전 인생으로 보면 뭐 짧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누구나 다 빨리 좀 1억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액 자체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리거나.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뭐 갑자기 내 급여가 2배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혹시 보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는 4년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적금.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가지고는 한 7, 8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빨리 1억을 만들려면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어쨌든 적금보다는 좀 위험 자산인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은 나면 괜찮은데 깨지면 더 크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여유돈 중에서 얼만큼을 위험자산,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수익률만 생각해가지고 100% 다 위험자산에 넣기에는 조금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인 적금의 비율을 좀 적절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100- 나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 뺀 금액이 투자형 상품에 투자할 비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내가 40세다 그러면 100에서 40을 뺀 60%가 내가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은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60% 정도는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고, 한 40만 원 정도는 뭐 예금이나 적금같이 좀 저축형 상품에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나이에 따라서 각각 이제 어떤 상품,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떤 상품에 어떻게 가입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부닥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30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투자형 비중이 100- 나이 이론에 근거하면은 70%를 이제 펀드나 주식 쪽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성장주 펀드에 한 30만 원, 가치주 펀드에 한 20만 원, 원자재 펀드에 20만 원, 정기 적금에 한 30만 원. 그래서 한 펀드 쪽에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나눠 놓고요. 그다음에 정기 적금 쪽에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0세에 좀 적합한 투자 세팅이라고 보는데 성장주나 가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나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인플레를 해치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원재자산, 실물자산에 투자해서 약간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시장이 지금 금리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인플레 현상이 왔을 때 좀 인플레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좀 1억을 만드는데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40세 정도는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대표지수 ETF, 섹터지수 ETF, 고배당 ETF에 각각 20만 원씩 하고 적금에 40만 원. ETF도 펀드잖아요.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서 ETF는 수수료가 좀 적죠. 펀드 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고배당 ETF나 뭐 대표지수 ETF 같은 경우는 다른 테마형 ETF보다는 좀 변동성이 적죠. 위험이 적죠. 그래서 약간 저비용이면서 조금 리스크가 조금 줄어든, 조금 약간 줄인 그런 세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0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0세는 인덱스 펀드 25만 원, TDF 펀드는 그 보통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해서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을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알아서 배분해 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퇴직연금을 이 TDF 펀드로 가입했거든요. 그럼 그 펀드가 알아서 내 나이에 맞는 정도의 수준에 맞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율해서 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50대에 좀 적합한 펀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세니까 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채권형 펀드처럼 좀 펀드 중에서도 좀 안전한 펀드를 비중하는, 좀 가져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대에는 어떤 좀 액티브 전략보다는 좀 패시브 전략에 가까운 그런 펀드 세팅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펀드 100만 원을 투자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적금 100만 원 또는 펀드 1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저는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팅을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자산, 보통 한 4개 정도 자산을 세팅해놓으면은 그 자산이 지금 어느 자산이 잘 나가고 어느 자산이 지금 잘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응하기 좋다는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을 1억 만들기 위해서 모으더라도 어느 한 상품에 그냥 다 넣는 것보다는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세팅해서 자동이체 시킨 다음에 그렇게 계속 투자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약간 네네. 자산 배분이 다를 수 있다. 핵심은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게 좀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 또 인기 있었던 내용이 월 15만 원으로 짜는 투자 포트폴리오였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매달 한 20만 원씩 투자한다면은 어떻게 좀 현명한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적금, 저축성 상품하고 투자형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저축형 상품에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면 어떤 거냐면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지 추가 금리를 더 준다든지 또는 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상품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 한시적인 상품이에요. 계속 판매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2년에 끝나는 상품도 있고 3년에 끝나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금으로 20만 원 넣었을 경우 지금 최근 뭐 적금금리가 한 3% 정도 되니까 이걸 3년 동안 넣으면은 이자 해봤자 한 33만 3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해서 정부에서 좀 혜택을 주는 상품 있죠. 이것은 최고 6%까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20만 원을 저축을 해도 일반 적금에 넣으면은 33만 원 정도 이자 받는데 청년 도약 계좌로 넣으면은 66만 6천 원. 물론 이제 청년 도약 계좌는 만 34세 이하인 청년만 됩니다. 물론 이제 군대에 갔다 오셔가지고 좀 군대 계신 분은 그 기간만큼 좀 늘어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30대 중반 이하의 분만 가입한다는 게 좀 단점이라 저희는 못하죠. 그리고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지금 당장 모두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은 금년 말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도 똑같이 20만 원을 넣었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뭐 수익률하고 소득공제 합하면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적금 넣는 사람보다 한 50만 원 정도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펀드가 수익을
난 3%라고 가정했는데 3%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저축, 뭐 청약저축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청약저축에서 추가금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추가금리 신청하면 1.5% 금리를 더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대부분 이제 일반 직장 가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저축은 들었는데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추가금리 신청 않고 그냥 과거 금리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추가금리 신청하면은 한 4.3%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수익도 좀 더 받고 청약저축도 세금 환급 납입액의 40% 정도 세금 환급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95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적금보다 한 60만 원 이상 더 많은 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이죠.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 그 외에 만약에 상품 중에서는 뽑고 싶은 게 저는 성장성이 있는 적립식 펀드. 그러니까 펀드 중에서 좀 성장성, 최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펀드 같은 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보니까 한 68% 정도 났더라고요.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에 한해서. 그냥 거치식 말고 적립식으로 뭐 20만 원씩, 10만 원씩 투자한 경우 68% 정도 났는데 이 경우는 한 뭐 49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의 차가 이런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 또는 이런 상정성 있는 적립식 펀드에 넣었을 때 똑같이 20만 원을 넣더라도 2배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액일 때는 이렇게 조금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 그리고 좀 펀드 중에서 좀 공격적이지만 성장성이 있어서 좀 약간 리스크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적립식 펀드는 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넣는 거니까 그런 것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한 3, 4년 후에 수익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액이니까 사실 이런 다양한 뭐 공제 혜택이나 세액 공제를 누리면은 진짜 수익률 격차가 뭐 10배까지 나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만 원씩 넣더라도 아니면 뭐 누가 100만 원을 넣더라도 이런 것을 잘 알고 100만 원을 적립해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적립하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금액을 저축돈 투자하더라도 3년 후, 5년 후는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약간 좀 종잣돈을 먼저 모으고 나중에 뭐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말씀하시는 게 이런 약간 소액으로도 그렇게 금액을 모으고 하면은 확실히 좀 큰 돈이 단기간에 그렇습니다. 많이 완성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건 제가 많이 경험한 사항인데요. 제가 금융권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고객들의 어떤 급여 수준 정도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려가는 자산의 정도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동기들은 대부분 급여는 비슷한데 어떤 친구는 금방 종잣돈 1억 만들고 어떤 친구는 금방 내 집도 마련하고 그런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월급 관리, 어떤 자산, 종잣돈 관리를 처음부터 세팅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20만 원 또는 똑같이 100만 원을 동기끼리 저축을 해도 이렇게 선별해서 저축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적금 넣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부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자된 세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를 시작한 지는 이제 8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6살에 종잣돈 2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서요. 한 5년 만에 순자산 30억에 또 투자와 사업소득, 현금 흐름 2천만 원을 달성하고 현재는 퇴사를 했습니다. 파이어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제 뭐 종잣돈 2천만 원을 모으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월급 180만 원으로 이렇게 네. 종잣돈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1억 모으기, 1억 만들기 이런 키워드가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만약에 월급 180만 원을 1억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예금만 해서는 사실 1억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2천만 원 모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요즘에는 뭐 부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순수하게 돈을 이제 딱 모으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푼도 안 쓰고 180만 원을 매달 모은다는 가정하에 이게 거의 5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1억을 모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투자랑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그 기간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실제로 그래서 1억을 이제 180만 원에서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년 만에 네,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투자가 병행이 되어야 빠른 시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모으기라고 한다면 적금이나 예금.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투자를 해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주식은 일단 개별 주식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최근에 문제가 되는 ELS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펀드 다양한 네. 수단이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선은 만약에 본인이 이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적금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돈이 묶인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1년 만기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 2년, 3년 이상 예, 꾸준히 가져가야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한 1년 정도 열심히 모아서 바로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우선 예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펀드나 이런 거는 저도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르든 떨어지든 수수료는 항상 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수익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한번 손해를 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펀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앞서서도 일단 목돈 2천만 원을 네.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네. 시작한 걸로 아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2년 만에 1억을 달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23대 분들도 뭐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많고 경매 투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제 2017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20대 자체도 많지 않았고 더더욱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매를 어떻게 투자하게 됐냐면 내 돈 소액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랑 비교해서도 대출이 20%, 30%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었던 그 당시 저의 입장에서는 경매가 이제 최적의 네, 투자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물건을 받았던 게 이제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 를 그 당시에 8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20명이 넘게 입찰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첫 1등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 제대로 통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월세 세팅을 했고 1년 정도 이제 월세를 잘 받다가 매도해서 한 세후 500 정도 수익을 보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도 뭐 원룸, 아파트, 상가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정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앞서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그 소비를 통제하셨는지 네. 목돈을 모을 때 생활비에서 반드시 꼭 없애야 되는 소비 항목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엔겔 지수,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아예 없을 때는 그냥 뭐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그리고 점심도 뭐 회사 다닐 때였으니까 점심값 뭐 10,000원, 20,000원은 그냥 금방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식비로만 거의 100만 원 이상 네, 지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먹고 마시는 비용을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으면은 한 10,000원 정도, 최소 10,000원 이상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도시락을 사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직장인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테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오히려 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은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은 시간은 뭐 점심시간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밥을 한 20분 정도 먹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뭐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그런 습관은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 중에서도 이제 뭐 교통비나 통신비는 사실 줄이기가 쉽진 않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집이 한 도보 지하철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버스를 한번 반드시 타고 환승을 해야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비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줄였냐? 한 달에 55,000원 정도를 줄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지하철 정기권 네, 끊어서 다니고 대신에 이제 버스는 가급적 이용을 안 하고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출퇴근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었어요. 통신비도 이제 알뜰폰으로 갈아타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간 요즘 직장인들은 밥은 대충 먹어도 커피는 꼭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커피 값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지금도 한 2번 정도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이제 보통 웬만한 회사들 가면 탕비실에 왜 그 K커피라고 불리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커피가 항상 비치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마셔요. 왜냐면 일단은 커피를 마시는 게 단순히 커피를 그냥 마신다는 것도 있지만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직장인들한테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제 돈을 모으는 기간만큼은 꼭 참고 네,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 탕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네, 커피를 소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보냈었습니다. 약간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친구들도 네. 만나고 뭐 네. 문화생활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좀 독하게 했던 게, 약속을 잡는 것도 최대한 자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전에는 뭐 저도 뭐 대학교 친구 아니면 뭐 직장 생활하면 만난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이 저도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했으면은 그냥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했는데, 재테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관심사가 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관심사가 아예 달라지고, 보통 이제 만나면은 뭐 이제 노는 얘기, 뭐 연애 얘기, 아니면 결혼 얘기, 보통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 나눌 상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한 번씩 정리가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래서 더 저는 그 돈 모으는 기간 동안에 약속을 이렇게 줄임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은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낸 저자고요. 부자 언니로 널리 알려진 유수진 언니의 고객으로 제가 2013년도부터 재테크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10몇 년의 이야기를 이번에 책을 담아서 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책을 내면서 동시에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또 새롭게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뷰티풀에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정말 좀 수십억의 자산가 되셨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십억 네. 일하기엔 좀 앞부분이에요. 네. 뒷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네. 일단 두 자릿수잖아요. 두 자릿수긴 해요. 네, 그러면 네. 대단하신 건데 사실 그 근데 전에는 뭐 이렇게 딱히 뭐 기반이 있으신 것도 아니셨고. 그죠? 맞아요. 네, 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던 게 네. 제가 98학번이어가지고 2001년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조기 졸업했어요. 3년 반 다니고 졸업을 해서 올라와서 취업을 했는데 그때 처음 제가 시작을 고시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반 없이 올라온 거고 그때랑 비교하면 이제 2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저는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분들의 평균 자산이 이제 한 5억 정도예요, 사실. 보니까. 네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순자산 기준이 아니라 다 합쳐서겠죠. 대부분 다 부동산 비중이 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위 한 10% 이상이 한 10억 정도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정말 좀 많이 성공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운도 좀 많이 있었고, 제가 혼자만의 힘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 굉장히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도 많이 생겼고 그런 일들이 이제 뭐 계속 엮어서 일어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 많이 담았어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하우들을 책에 잘 담아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기반해서 질문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할 텐데 책에 이제 보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부자가 되기 위해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제가 고시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막막하잖아요. 뭔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컵라면 하나 사 먹기도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게 이제 가지고 올라왔던 취업할 때까지 버텨야지라고 생각했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티면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라는 좀 확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뭔가 알 수 없지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잘 버틸 거고 이겨낼 거니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사실 평범한 우리 친구들 이제 2030 혹은 이제 뭐 40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좀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생망이라는 말도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 생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내려놓다 보니까 소비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일찍 포기하기보다는 나는 지금은 내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10년 뒤에 나의 모습, 2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지금과 다를 거야. 굉장히 성장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어떤 확신 같은 건 사실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 쓰기를 태도와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냥 의미 없이 회사를 다녀요. 왜냐면 이번 달에 카드값을 내야 되니까 나는. 월급을 못 받으면 카드값을 못 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출근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하고 나는 올해 반드시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서 뭐 보너스를 받을 거야. 혹은 올해 반드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 맞춰서 내년엔 승진을 할 거야. 혹은 올해 내가 여기에서 인정을 받고 나는 내년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거야. 그래서 연봉을 몇 프로 올릴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회사 생활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만큼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포기해버린 사람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책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소위 말하는 약간 흑수저, 네네. 그죠? 취업할 네. 때는 이제 세후 180만 원 정도 그쵸. 네, 월급을 받으셨는데 네네. 정말 1억을 모을 때까지 한 네. 10년 정도 걸리셨다. 그렇게 10년 들었어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더 걸렸어요. 그냥 이제 어림 잡아서, 왜냐면 기억이 다 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10억 이상의, 그죠? 수십억 단위의 자산가가 되셨는데 다시 월급 한 200만 원이 되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네. 1억을 모은다면은 아직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모으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사실 이제 첫 사회생활을 18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근데 그때 당시 물가는 또 지금하고 차이가 나니까 뭐 딱 기억이 정확하지도 않고 뭐 많다 적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한 150에서 180 사이였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거비가 좀 꽤 들었어요. 매달 월세를 내야 됐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제가 해결을 해야 됐고 그래서 그런 지출 같은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집에서 다니는 친구들보다 급여 수준이 조금 더 좋았던 친구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돈이 적다 보니까 월급에서 이제 쓸 거 쓰고 나면 남은 돈이 적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내가 이거를 1,000만 원 만들고 싶고 빨리 몇 천만 원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그때 막 10만 원으로 요거 또 10만 원으로 요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서 들고 그리고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투자 상품들을 찾아 헤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되게 수익보다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집을 또 이사 가야 되고 이사 가야 되면 또 보증금이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월세도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모아놨던 그 적립식 펀드를 깨야 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월급 200만 원에 사회 초년생이고 저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빨리 불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되지만 예적금으로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빠른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돈줄남님 방송 부티플에서 하시는 거 맞아요, 봤는데 맞아요. 이제 5년 동안 1억 모으기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한 달에 한 158만 원 정도를 뭐 이렇게 저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만 원으로 158만 원 저축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아무리 내가 집에서 다닌다 하더라도 보통은 그러면 많이 하면 100만 원, 뭐 조금 넘어가고 적게 하면 뭐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연봉은 또 바뀌고 후년에 연봉은 또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지만 뭐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4년 차가 되면 대리 승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승진하면서 연봉이 또 좀 오르고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이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대리 1년 차, 2년 차 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시장에서 되게 핫하거든요. 그때 막 찾죠. 여기저기서. 그렇죠. 제일 부려먹기 좋은 약간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때니까 네네. 그때 연봉을 이직할 때 못해도 15%에서 20%는 사실 올려서 이직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잘 알아보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충분히 5년 안에 저는 돈줄라님 말씀처럼 1억 만들기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내가 158만 원을 모은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